한 주 공부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2강 구강계 과제, 2강, 3강이 구강계에 관련된 즉 탄생하여서 그 1세까지의 과정을 그리는 기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부분인 2강에서는 그 연령대의 아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 3강에서는 이 연령대의 문제를 이제 그 이후의 연령대에서 어떻게 반복하는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영아기의 특성, 영아라는 게 보통 이제 1세까지, 만 1세까지 아이들을 흔히 말하는 그 영아기의 특성을 인식하고, 또 아이의 변화가 각각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심리적인 부분이지만은 이와 함께 주로 또 우리는 그의 신체적인 발달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할 만한 성경 구절로 누가복음 2장 40절이 적혀 있는데요. 아기는 자라면 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죠. 성장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 심리학에서 있지 않는 독특한 신앙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튼튼해짐과 지혜로 가득 참에 대해서 발달 단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만 12개월까지 1세까지의 과정이니까 그때 이제 어떠한 그 변화가 있는지 그 연령별로 그 시기별로 알 수 있는 그 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 정신과 교과서에 있는 표인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태어나서 1개월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적혀 있네요. 거기에 아이들이 보통 이제 움직이고 또 감각을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양한 어떤 반사들이 있습니다. 반사라는 것은 그 자동적으로 몸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한 게 아니고 몸에서 기계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핸드 투 마우스라는 거는 그 손에 무엇인가 이렇게 잡기만 하면은 그거를 입으로 갖다 대는 그런 식의 반응을 말해요. 쥐기 반사라는 거는 어린애들이 이렇게 손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잡거나 하는 물건이든 무조건 보면 꼭 쥐죠. 루팅은 입에서 보이는 반응이고, 모로 반사라는 거는 이렇게 아이를 갑자기 이제 붙잡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손을 이렇게 만세하듯이 확 벌립니다. 그런 반사. 그리고, 입에 무엇이든 갖다 대면은 빨죠. 그 바빈스키 반사라는 건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한번 긁어주면은 대개 성인들은 움츠리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축 핍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반사들.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그리고 이제 커면서 없어지는 그런 반사들이죠. 그 연령대에 이러한 반사들이 어떠한 도움이 주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반응들을 입 안에서 해결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즉,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자 하는 본능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 이제 한 달까지 지낸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구분력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적인 구분력은 상당히 그 뒤의 연령대를 얘기하지만은 이런 신체적인 구분력, 뭐 소리를 구분한다든지 그리고 맛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구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따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것에 대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초점이 20cm에 고정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20cm 밖에 있는 물건들을 따라볼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초점이 20cm 정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이야
그것도 제대로 잘 못 볼 테고, 오직 이제 한 20cm 그 주변에 있는 물건만 따라서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이의 아이들한테 모비를 어떻게 달아주셔야 될지 대충 생각할 수 있겠죠. 멀리 있으면 가물가물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포복 자세를 약간 취한다. 누워서 있으면 약간 자세가 아직 군대도 안 간 애가 포복 자세를 취하네요. 그리고 눕혀놓으면은 이게 이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건 상당히 일찍부터 상당히 그 생존적이죠. 눕혀놓는데 꿈쩍도 못하는 것이면은 그 숨을 못 쉬잖아요. 그 거북이도 기준은 아무도 못하지. 근데 최소한 고개는 돌릴 정도의 머리 힘이 생긴다. 고개도 아직 못 가누지만은 최소한 생존을 위한 그 움직임 정도는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태어난 지 한 4일 정도 되면은 자기가 주로 이제 뭐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젖을 찾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리고 소리에 반응합니다. 소리. 덜컹거리거나 벨소리나. 그리고 뭐 아주 집중적으로 잘 보지는 못하지만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은 주목해서 이 동작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볼 때 아이들은 몇 시간 만에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렇죠? 어머니 얼굴, 눈, 소리에 반응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발달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반응이 그 어머니를 자세히 아는 반응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걸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머니에 대한 이 인식 능력이 생기긴 하지만 지금은 아주 미흡하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네츠 뱃속에서부터 배운 어떤 행동이다라고 해서 베네치라고 하는데 이 얼굴이 이렇게 보면 어린애가 웃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얘 웃네 이러고 좋아하지만은 실은 그저 그냥 입 주변에 있는 근육 한번 당겨준 것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베네치를 통해서 아이는 어머니와 상당한 그 양육자들과 상당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게 또 아주 어리지만 그 아이한테 일종의 강화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혼자 노는 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2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좀 애매하죠? 2년 이후에는 혼자 놀이 안 하느냐? 물론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 놀이라는 것은 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2년 이후로는 아이가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건강하게 타인과 교류를 하죠. 그거를 못하는, 아직은 못하는 시기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짚거나 집을 때 조용해진대요. 무슨 뜻이겠어요? 집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 물건을 짚거나 집을 때는 다른 여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표정이 없어요. 웃고, 즐겁고 아프고 이런 표정이 없고, 그저 하는 것은 그냥 울고, 그냥 가만히 있고, 울고 가만히 있고, 베네치 조금 하고, 그 정도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만 한 달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본능적인 중심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제 1개월이 되면은 그 전에 없던 반사가 생기는데, 토닝넥 반사. 목을, 누워있는 상태에서 목을 잡고 애를 이렇게 쳐들면은, 그 전에 아이는 목에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삐딱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 1개월 정도 되면은 목을 주고 쓱 갑자기 올리면은 목이 힘을 주면서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목만 쓰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목을 가누는 그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됐다 이런 뜻이죠. 주먹을 쥔다. 단순한 반사의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주먹을 쥘 수 있는 그런 수의적인 그 자기의 의도에 따른 움직임들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반사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고개는 늘어져 있다. 자기가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짧은 시간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시선을 어디 고정시킬 수 있고 시각이 입체적인 부분들을 가는데 12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그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를 상당 부분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나 끝까지 유지하기에는 아직 여력은 없죠. 그리고 갖고 있는 물건을 갑자기 흥미 없이 놓아본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시간이 짧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나름대로 집중하는 여력을 보인다. 그런 것이 이제 만 1개월 정도 아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격 사회 행동에서 그 한 달의 아이들을 보면은 어른 양육자의 표정을 봅니다. 그래서 그 표정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주래요. 이 말에 반응하고 뭐 부르면 본다든지 이런 말에 반응. 자기는 이제 말의 그 내용, 그 언어를 이해해서 하는 반응이 아니라 그 말의 이 표정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말의 그 색이나 색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줄인다라는 정도 수준의 반응, 즉 자기 하던 거 하던가 아니면 잠깐 멈추던가 하는 식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구분 능력이 이제 생겨요. 아까 얘기한 대로 되게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제대로 된 그 타인을 구분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는 지나가야지 시간 생기는 건데 발달적으로 볼 때는 그보다는 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 부분이 생겨나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생겨나기까지는 시간은 꽤 걸리는 편이에요. 이제 한 4개월 돼서 아이가 되면은 자세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추면서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고개를 가립니다. 고개. 누워서도 고개를 위로 쳐들 정도로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발달해. 그리고 초점을 조절한다. 자기가 적당한 거리에 따라서 자기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자유롭게 가까이도 잡고 멀리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연령대의 그 전의 아이들은 얼마나 그 시각적인 정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있는 거지만은 그만한 한계 수준대로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어렸을 때 뭐 출생부터 40까지의 아이들은 이제 먹기 바쁘게 사는 것이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으니까 먹는 것만 치순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주변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초점도 필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기능을 하기에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물건이라면은 상당히 끝까지 따라갑니다. 빨리 움직일 때는 그 4주나 거의 비슷하게 물건을 끝까지 못 따라가고 중도에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그러는데 일단 움직임이 천천히 된다면은 그건 끝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 매달려 있으면은 그거를 손을 뻗어서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요. 성격 및 사회행동에서 보자면은 이제 4개월 되면은 그저 이렇게 베네치처럼 자기가 이유도 모르게 근육 땡기는 그런 미소가 아니라 즐거워서 웃는 웃음을 갖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적당한 때가 되면은 제대로 웃는다는 느낌을 받는 경험들을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낯선 환경을 인식한다.
본격적인 이제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불안, 이런 것들은, 7개월부터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은 좀 이르죠. 7개월 정도 됐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4개월 정도,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표를 봐서 알듯이 그 본격적인 시기는 그거보다 늦지만은 일단 출발하는 시기는 상당히 생각외로 빠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발달 단계의 표를 계속 가야 될 텐데 오늘이 이제 12개월까지의 아이니까 여기까지 이 뒷부분 내용들은 오늘 다뤄야 될 건 아닙니다. 이제 표를 이제 좀 연이어서 보는 의미가 있어서 표는 같이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연령대의 그 아이들의 반응들을 몇 개는 기억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제 한 3개 정도는 쉽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도 옛날에 수학과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 간단한 3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숫자로는 미워놓은 3자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거는 7자 미워놓은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똑바로 11자처럼 보이시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3개월 때 아이가 이제 목을 가눕니다. 3개월 때.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서, 목을 가는구나.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 그러면은 그 누워있는 아이가 목을 올리는 것 같은 그림이 되죠? 그러면 이 7개월은 이렇게 또 얼굴을 그려보면은 앉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7개월 때는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11개월은 뭘까요? 선다. 조금 있으면 걷는다. 두 다리로 쓴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저희 강의 들은 분들이 양육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 본인들 양육했던 아이들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낯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붙잡아주면 깡총깡총 뛰죠. 그만큼 다리의 힘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아직 스스로 걷거나 자기의 힘으로 혼자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이런 것들이 앞서서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인간의 어머니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일찍 시작됐지만은 본격적인 기능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리의 힘이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은 걷지는 못하거나 쓰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개월이 되면은 아이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 독특한 재미를 드는데 물건을 쳐서 쾅 소리를 내고 흔들어서 덜거덕 소리를 냅니다. 물건을 가지고 이용하는 또 방식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통해서 다른 감각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재미를 배우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물건을 이렇게 툭 쳤더니 얘가 흔들흔들 거린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깨르르 웃어요. 모빌 같은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소리 내는 어떤 물건들은 흔들면 소리가 난다. 그러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두 가지의 감각이 연결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물건을 치는 운동, 자기의 운동이죠. 이거는 툭 치는 거니까. 흔드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고. 근데 그게 자기의 그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출발했는데 들어오는 자극은 어느 쪽으로 들어와요? 귀로 들어오죠. 소리가 들려오고. 또 눈으로 들어오죠. 보이고. 그러면은 나의 그 움직이는 어떤 것과 들리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또 내가 움직이는 것과 소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감각들이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연결될 때 아이들은 그걸 재미로 느낍니다. 즐겁게. 그리고 밥을 입에 댈 정도로 몸이 어느 정도 숙여서 아이들 발 빠는 애들도 있죠. 발 빠는. 저희 아이도 발 좀 빨리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울 이미지.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랑 뭔가 대화하는 것처럼 거울을 가지고 툭툭 치고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흉내. 어린 때는 아직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흉내를 빨리 내는 애가 더 그 성장이 빠른 것처럼 보여요. 우리 아이도 보면은 이제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이 첫째가 훨씬 더 성숙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여자라서 그런지. 근데 그게 제일 두드러진 면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말에서 나타나는데 어, 둘째는 꽤 컸는데도 그 말을 어리버리하게 하고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 첫째 딸은 그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말을 꼭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그 양육자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지작 쓰셨어요? 이런 말 하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진지작 쓰셨어요? 근데 애들이 그런 말 하면 이제 재밌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실은 그 언어를 이해했다기보다도 흉내죠, 흉내. 소리를 흉내내고, 또 행동을 흉내내고. 그리고 어른들이 재밌으면 좋다고 막 웃는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한테 또 마찬가지의 강화가 돼요. 그래서 그걸 흉내를 냅니다. 7개월에서는 이제 근육의 힘이 이제 발달해서 그 앉아있을 정도까지 발달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7에서 9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가 그, 이 자기 나름대로 물건에 대한 분별력들이 조금 더 기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가 갖는 대표적인 그 불안이 있는데,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을 느끼거든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왜 그전에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 불안을 안 느끼셨습니까? 그럼 낯이 설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7에서 9개월이 되면은 저 사람 많이 봤다. 저 사람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양육자를 위시한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익숙한 느낌을 갖게 되고, 반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그 1세 이전까지의 과정을 지금 다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친다면은 7에서 9개월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조금 지나서 이제 10개월, 이런 7에서 9개월 지나고 보면은, 아이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름대로 이제 균형을 잘 잡고 앉아요. 이때는 팔을 쥐지 않죠.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팔로 이렇게 잘 잡고서 앉는 수준인데, 이때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엉덩이만 이제 바닥에다 붙이고도 잘 앉을 수 있는 거죠. 기어다니고, 그리고 물건 같은. 그만큼 이제 그 어느 정도 분별력과 함께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어, 자유로워지고 대범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건을 가운데서 맞추면 이렇게 한 물건을 이렇게 반 쪼개놓듯이 하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매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갖다 줄 수 있다. 그리고 낙서를 하는데 글씨 비슷하게 낙서를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글씨 쓴다고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적인 글씨는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모양을 막 만들어서 글씨를 창출해내죠. 여기서 분리불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분리불안은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더 중요한 때는 그 2에서 3세 그 연령대가 오기 바로 전 단계의 그 개념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의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 그런 표현으로 이 시기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은 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없으면 분리불량이 나타난다. 이 말은 즉 엄마 없이 가까이 잘 아는 사람 없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회성 논리들을 조금 배우게 되고 아이가 그리고 나름대로 혼자 하려는 부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씩 커나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전번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반사적인 거. 생존을 위해서, 반응을 하는 것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발달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난다. 근육에 힘이 생겨나고 또 교류에 대한 특성들이 생겨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면 한 7에서 9개월 정도 되면은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때는 기능적으로 볼 때 기억세포, 기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차이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죠. 어머니에 대한 인식. 조금 더 다시 말하면 익숙한 것에 대한 인식, 자주 보는 것에 대한 인식, 반면 처음 보는 것에 대한 불안,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갖는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이 가는데 여기서는 뭐 분리불안이라는 표현을 써도 했지만은 주로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스트레인저의 표현이죠.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기점이 되어서 한 12개월, 1세까지의 성장 과정들을 대변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발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세까지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들을 다루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것들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아기가 이 출생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아이가 생겨나는 것은 출생 이전부터 아이는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40주가 걸리죠. 40주의 기간 동안에 몸속에서 어머니 몸속에서 성장해서 이제 하나의 손발 다 달린 인격체로 구성이 되어서 3.4kg의 이제 아이로 응애하면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동안의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신체적인 발달이 어느 때보다 왕성한 시기라고 얘기하는 0세에서 1세보다 더 많은 변화가 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인간 모양까지 형성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태어나기 전까지의 연령의 이 발달,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보호자한테 부모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임신했는지 그리고 임신 당시에 어떠한 환경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정보를 주느냐 어머니가 임신 당시에 어떠한 신체적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신 중에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또는 임신 중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하면은 당연히 40주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성장하는 과정에 겪어야 되는 이 발달에서 어떤 부분들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기가 몸이 약해서 어떤 약물을 복용했다. 그럼 임신 중에 어머니의 신체적인 영향이 아이의 발달상에서 어떤 영향을 줘서 심지어는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하는 영향까지도 주는 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어머니가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 어머니의 몸에 있는 호르몬이나 다양한 영향들이 신체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아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물론 자궁을 통하여서 아이는 상당 부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굶더라도 아이는 영양분을 항상 자궁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굶는 한이 있어도 아이는 대개 굶는 한이 없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리 상태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임신하고 있는 와중인데 남편이 속을 새기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아이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마음이 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한 자체가 본인한테 훨씬 더 큰 과중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둘째, 고부간의 갈등. 막상 임신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구박이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신한 아이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친정 식구들의 상황들, 그리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거나 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면은 심리적인 압박이 됩니다. 또 어머니의 심리적인 영향은 임신 자체, 여성으로서 아이를 임신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즐거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 그리고 신체가 변한다는 것 때문에 더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되게 임신을 하면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았던 부분들을 은연중에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임신 자체가 과중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심리적인 원인들이 아이의 출생 전부터 아이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죠. 신체적인 발달이 어느 때보다 왕성하다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출생 전의 스트레스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많다는 것은 조금만 영향을 줘도 그것이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르고 또는 쉽게 보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세부터 1세 이 변화무쌍한 시기에 받는 발달적인 문제들, 그것들은 금방 회복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출생 자체는 굉장히 안정감을 박탈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이가 이제 자궁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가 이제 딱 출생을 하면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액체 자체가 없죠. 그리고 탯줄이 끊기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직접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심장 박동으로 직접 자기 몸에 피를 돌려야 하고, 어머니가 해줬던 많은 것들이 일순간 끊어지고, 돌연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공기 중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마치 꼭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낸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마 그 당시에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웬일이야? 이런 표현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의 이 환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압도적인 신체적인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은 일종의 심지어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충격. 출생의 충격.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트라우마라고 표현합니다. 충격.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거나 이럴 때만
충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생 자체도 굉장한 충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충격을 받을 때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충격 상황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행위를 해서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개체는 거의 없습니다. 되게 그 충격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그거를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매우 수동적이 됩니다. 수동적인 입장으로 된다면은 그를 교정하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자와 결합이 됐는데 그 결합은 자기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동물적인 본성, 그냥 습관대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몸에 밴 대로 양육자와 결합되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 이 각인이라는 표현,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은 그 오리 새끼들이 부화했을 때 자기가 그 어머니 자리에서 이렇게 대신 있으면서 그 오리 새끼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반응하는지를 봤는데 중요한 시기, 갓 부화해서 된 그 얼마의 시기 동안은 엄마 대신 자기가 나타나는 모양이 그렇게 달라도 오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렌츠를 엄마로 생각해서 오리가 줄을 따라다니는 것들을 봤죠. 그래서 이 외형보다도 이 시기가 중요하구나. 엄마라는 걸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이제 로렌츠의 발견이었습니다. 즉, 이 동물적인 본성으로 양육자와 결합되는 시기, 환경을 이해하는 이때의 이해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평생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중요한 시기에 경험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 이것들은 자기의 몸속에 아주 깊이 있게 배인다, 각인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애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존 몰비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애착이라는 표현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애착은 좀 심리적인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본능적인 개념입니다. 동물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착은 어머니와 그 양육자와 또 피양육자 간의 교류거든요.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와의 교류가 대표적인 예죠. 이 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는 그 새끼의 이 부리에 있는 점이나 또 소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끼를 돌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본능이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기한테 먹을 걸 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 본능적인 반응이 동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인간에게도 있다.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어머니 젖을 빨아야지 젖이 계속 생성이 되죠. 그것은 무슨 어머니가 젖을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본능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거를 무엇이 자극하느냐? 빠는 것이 자극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몇 가지 현상 중에서 베네핏이라는 것, 그것도 엄마로 하여금 아이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가깝게 느끼게 하는 본능적인 자극이다. 심리적인 자극도 있지만은 주로는 본능적인 자극이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본능에 충실해서 이루어지는 자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앞서서 아이의 발달도 거의 대부분 반사적인 과정이고, 즉, 이 0세부터 1세, 특히 이 초기, 한 1개월, 이때의 시기 동안에 엄마와 아기의 결합은, 내가 이제, 아기를 잘 돌봐야겠다, 또 아기는 엄마를 잘 만나야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없어도,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에 양육자와 피양육자와의 결합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당연한 그 결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본능을 거부하는 셈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인간은 야박하다. 오히려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인데, 오히려 자기 본능을 억제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막으면서까지 아이를 그 자기가 돌보지 않는 정도의 야박함을, 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또 특성이 아닌가, 어두운 특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이에게 있어서 결국 이 양육자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전체인 것입니다. 아이는 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곧 어머니가 곧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이 본능에만 충실해도 되는 건데, 자기가 뭐 교육을 많이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무식해도 자연스럽게 본능으로 아이에게 결합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특성 때문에 그 본능을 거듭하면서까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 1차적으로 이제 원치 않는 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신이나 출산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경우에 있어서 아이에게 공감이 결여돼서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어머니와 아이가 결합되지 않으면, 즉 모성 결핍 및 박탈, 어머니의 돌봄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데프리베이션이라는 박탈된다. 그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병이 애착장애다. 여기 볼비가 얘기했던 애착장애라는 표현이랑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애착장애라는 표현의 애착은 같은 뜻이에요. 애착장애라는 진단 자체는 결국 아이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양육자의 문제로 병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애착장애라는 뜻은. 물론 아이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환경에서 아이를 챙겨줘도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애착장애가 아니고 다른 병이죠. 근데 이 애착장애라는 병은 아이는 충분히 그 애착을 어머니한테 그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배냇짓도 하고 또 젖도 잘 빨고 나름대로의 애착을 어머니한테 충분히 느끼게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양육자가 그 애착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일방적인 반응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핍과 박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버려지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그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한 몇 가지 그 방송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학대받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경우 이 애착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 처음에 만나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굉장히 그 또렷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정신이 나간 듯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어머니 부모랑 격리되어서 아이가 이제 시설에서 식사 잘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그 보조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러면은 일주일 사이에 아이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죠. 그런 아이들이 바로 애착장애입니다. 애착장애는 본인한테는 충분히 성장의 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그것들을 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모로 그 양육자가 아이한테 잘 챙겨줘야 되지만은, 잘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생각해 보겠는데, 그거는 좌절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 양육의 부분은 아이를 만족시켜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측면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좌절입니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욕구, 그의 욕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은 불가피하다.
근데 그 좌절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니까 다행이죠. 하지만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적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 그냥 막 좌절을 시키고도 안 되고 너무 조금 시켜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된다. 상당히 막연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 표현이야말로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적절히 좌절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좌절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아이는 그 인내력과 현실 감각을 배우게 되죠. 인내력을 배운다는 것은 좌절을 통해서 무조건 그 당장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그 부분들이 억제되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되게 이 적당한이라는 부분과 인내력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앞에서 표를 통해서 봤던 겁니다. 아이가 시각적으로 집중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조금씩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오래 지속되죠. 그만큼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좌절을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좌절을 주면은 그는 적당한 좌절이 아니고 오히려 그 좌절 때문에 쓰러지는 격이 되죠. 그리고 현실 감각이 발달하고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남의 입장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익히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을 통해서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눈치를 보고 근데 이 현실 감각을 발달시키는 수준으로 줘야 되는데 적당하지 않고 과도하게 좌절을 주면은 현실 감각이 생기기는커녕 그저 그냥 눈치만 보는 아이로 클 수도 있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관성 없이 자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이한테 막 해대고 그러면은 아이는 현실 감각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눈치만 들어가지고 표정만 자꾸 관찰하고 남들이 나한테 그 해코지하는 건 아닌지 또는 조심스러워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건 아닌지 이런 것만 살펴서 문제를 이렇게 급급하는 문제 해결에 급급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현실 감각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빈약한 감각이 되죠. 그래서 이 좌절은 적당해야 한다. 이 의존 욕구의 박탈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과다한 충족 그저 자기 욕구를 그저 만족시켜주는 박탈이 거의 없는 것 이런 둘 다 결국 인격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불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 separation anxiety 분리불안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자주 사용이 되죠. 근데 이게 넓은 의미의 분리불안이라는 표현이 있고 좁은 의미의 이제 분리불안 표현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분리불안이라는 표현은 이 분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분리불안은 누구와 누구의 분리불안이겠습니까? 어머니와 아이의 분리죠.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잠시 떨어지는 것도 분리죠. 그런 분리불안. 분리불안이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는 지금 이제 이 시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대개 한 2, 3세, 만 2, 3세 때가 더 첨예하게 이 분리불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의미에서 분리불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요 2, 3세 때, 이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1세 이전에도 분리불안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대개 한 7에서 9개월 정도에서부터 분리불안이 시작이 되고 분리불안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낯선 환경,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나이 들어서도 분리불안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제 뭐 학교 갈 때, 이제 처음 학교에 갈 때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분리불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왜 이러한 분리불안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가 이 7에서 9개월 때 나타날까요? 그 1세까지의 성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변화의 시점은 일단 출생이 그 전의 시기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시점이고 1세 이내에서의 과정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시점은 바로 이 7에서 9개월입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그 여러 가지의 이 기억 감각들을 출발시켜요. 그래서 아이가 보다 그 심리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너와 나의 구분들을 명료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이 피부 감각을 통해서 자기 안과 밖을 구분하는 능력은 시작되긴 했지만은 보다 심리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7에서 9개월부터 이제 생기는데 그 이유가 바로 기억력 때문에 그래요. 기억력이 이때부터는 좀 생겨요. 그래서 물건들도 이제 눈에서 안 보이면은 없는 듯이 처음에는 지내다가 7에서 9개월 정도 되면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물건이 있다라는 감각을 익힙니다. 그래서 7에서 9개월 전에는 물건을 자기한테 보고 있어도 앞으로 종이로 이렇게 딱 가리면은 물건이 없어진 듯이 다른 데로 또 이제 딴 데 신경 돌려버리고 그러는데 7에서 9개월 이후에는 그 물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딱 가리면은 오히려 가리고 있는 종이를 이렇게 치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물건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기억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분리,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 그리고 7에서 9개월의 기억력, 이런 다양한 것들이 어떤 부분을 결국은 우리한테 제공하느냐, 이 자기 개념, 자기라는 개념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너와 나, 내 안쪽 그 경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는 자기 경계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이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너와 나의 그 사이의 경계를 제대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은 다양한 인격 형성에 장애를 줄 수 있죠. 이 부분을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정신병, 피해망상, 알코올 의존 이런 다양한 병리가 나타나는데 이 병리들의 표면적인 그 양상들은 이런 경계가 해체되는 느낌, 자기의 존재가 허물어지는 느낌, 그래서 분산되는 느낌,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의존의 문제, 아주 지나친 의존, 지나친 집착 그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에릭슨의 부분에서 제일 알 수 있는 신뢰의 문제.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1세까지의 과정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그 현상들이에요. 심리적인 의미들. 그래서 자기 경계의 문제, 의존의 문제, 신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1세까지의 성장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의 그 1세까지의 과정이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최종적인 정리를 하면은 뭐가 있었죠? 자기 경계의 문제. 두 번째는요? 의존의 문제. 의지의 문제. 세 번째는요? 신뢰의 문제. 근데 이 신뢰의 문제는 조금 더 표현하자면 기본적 신뢰라고 말합니다. 기본적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죠. 베이직 트러스트. 그냥 신뢰가 아니고 기본적인 신뢰다. 가장 기본.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많은 기본을 쌓아가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이 자체는 이제 앞으로의 그 다양한 경험들을 위한 기본이다. 기본적 신뢰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세상은 과연 살만한가? 믿을만한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환경이 나를 위험에 몰아가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를 밀어주고 챙겨주고 살게 해주는 환경인가?
이런 것입니다.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신뢰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는 안전하다. 이것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늘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딱 태어나서는 탄생을 통하여서 아이는 극도의 이 충격과 함께 수동성을 경험합니다. 이때 그 아이의 그 본능적인 그리고 반사적인 작용과 어머니의 애착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이는 그 세상, 어머니는 그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믿을만하다,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그 본능을 억제하고 본능을 저해하면서까지도 이 애착 관계들을 파괴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것은 비단 부모가 나빠서라기보다도 피치 못하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말을 안 듣거나 죽었거나 이러면은 아이한테는 피치 못하게 아버지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착을 못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럴 때도 아이한테는 어머니가 뭐 사랑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랑을 못 주는. 또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기보다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때, 그럴 때도 어머니로서는 참 피치 못하게 아이를 돌봐주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양육들이 소홀해지면은 아이는 이 세상에 대한 신뢰감들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의심이 많아지죠. 과연 이 환경이 나를 해코지 하려는 건 아닌가, 나를 결국 죽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그 신뢰감 없는, 그것이 바로 불신이죠. 불신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양육,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공급, 그리고 지속성, 이러한 것들이 다 쭉 이루어지면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 믿을만하다, 세상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 신뢰라는 거죠. 사람을 믿고 이러한 신뢰 개념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이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러면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믿을 수가 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불신이라는 느낌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대인관계에 의존적이다. 쉽게 상처를 입고 자기 주장을 못하고 고립적이고 자폐적이 된다. 남 탓을 많이 한다.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다양한 결과물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이 세 가지의 개념, 자기 경계의 문제와 의존의 문제와 신뢰의 문제들을 표면화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1세까지의 과정에서 아이가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과 그 심리적인 의미들이 커서도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커서 보통 아직도 벗어나지 않고 요 0세에서 1세의 부분들을 반복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의존심이 대한 문제가 있고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